이제는 뭐 몇 소절 뭐 이런 부분을 뺏기는 것을 넘어서서 곡 전체 혹은 음반 한 장 통째로를 뺏기고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시장에 내놓는 그렇게 모습을.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가 이 명리학을 하는 게 출가했는데 너 앞으로 결혼 3번 하겠다. 평생 글 써서 먹고 살겠다. 그런데 43살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43살에 그냥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23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뭐지 도대체? 어떻게 그 20년 전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맞췄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음악 대학원을 안 가셨으면 20몇 년간 하신 그 음악 평론가의 삶도 없을 수도 있었을까요? 제가 그 길을 안 갔으면은 음악 평론가를 더 잘했을 거겠죠. 예. 왜냐면 제가 음악 평론가로서 제일 처음으로 쓴 때가 3학년 때 83, 이미 음대 대학원을 가기 전입니다. 제가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밥 말리의 레게 음악을 소개한 사람일걸요. 83년도에. 한국에서 음악 평론가 하는 사람들이 레게라는 음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90년대 한참 후반부터 김건모 이후부터니까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레게에 대한 거는. 레게 음악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AFKN에서? 아니요, 저는 이미 그때 훨씬 이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음반 컬렉터였습니다. 미친 듯이. 사실 제가 음악에 미치게 된 또 결정적인 요인은 이제 그 정주영 명예회장의 덕분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만든 아산재단이 아산장학회라고 있죠. 아산장학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그 장학생들의 장학금을 줄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딱 1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뽑혀서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에서 또 내가 아주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오히려 평생 1등은 그 친구는 못 받고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이 숫자가 난생 처음으로 보는 숫자인 거예요. 얼마나? 380 몇만 원인데 70년대? 77년도에. 우와. 그러니까 그 돈이면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 한 4년 등록금을 다 내고 남는 돈이에요. 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같습니다. 30만 원이나 뭐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뺑 쳤을 텐데 뺑 당시에 너무 큰 액수라서 이건 후환이 두려워서 어머니가 드린 건데 나이도 그때 제 어머니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데 너무나 쿨하게 응? 네가 벌어온 거잖아. 네가 써야지. 하고 저한테 그냥 도로 돌려주신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되는 이제. 그때 내가 너무 폼을 냈다. 그걸 그냥 받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 쓰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런 유흥비로는 쓸 일이 없고 어떻게 쓰는 게 폼날까 다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잘 사는 친구 집에 갔을 때 정말 부러웠던 게 그 레코드판이었어요. LP들 쫙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래 듣는 거는 좀 가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클래식판을 일단 이제 부산에서 서민에서 제일 큰 레코드점에 가가지고 미로 시작하는 큰 소매상인데요. 가서 클래식 코너에 가서 주인을 딱 불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전에가 여기서부터
A부터 Z까지 다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용달차에다 집에 오디오도 없는 턴테이블도 없고 앰프도 없는데 전축도 없는데. 전축도 없는데 그 용달차에 그 발을 싣고 온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발을 못 썼어요. 전축도 사셨겠네요. 그게. 그래서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도 잔뜩 놀랐죠. 아, 요걸 판을 사고 시위를 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오디오를 사줄 것이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또 저희 아버지가 또 기본에 살고 기본에 죽는 분이니까 아들이 하여튼 뭐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온 집안에 판을 이제 한 벽을 채워놓으니까 근데 전축이 없잖냐 우리 집에 막 그러더니 미군이 써다가 버리고 간 전축을 헐값에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는 이제 시금을 전피하고 예 그러니까 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계속 끝없이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는 책을 샀습니다. 부산대 앞에 가서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한자가 들어간 책들을 다 샀어요. 제목이.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취미가 뭐냐고 뭐 취미 이라면 독서, 음악 감상이잖아요. 제가 그 둘 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준 그 돈으로 그때부터 제가 컬렉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돈만 생기면 이제 판을 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음대생보다도 음악은 확실히 더 많이 들은 건 확실해요. 사실 저는 뭐 트로트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진짜 제가 이 미스트롯2를 제가 정주행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 1988년도에 누가 만들어낸 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잘 만든 표가 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건데요. 정말 이는 아무리 그 트렌드가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트로트가 죽었다 살아난 게 이번에 네 번째인데 정말 이렇게 더군다나 K-팝이 이제 막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렇게 막 폭발적인 진군을 하는 와중에서 어쩌면 가장 낡았다라고 생각되는 트로트가 다름 아닌 그것도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그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 역동성을 일단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어느 그룹에 비들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살아났던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트로트가 살아남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갖고 있는 서민적 리얼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1세대, 2세대의 트로트를 말했던 작곡가들은 어느 다른 어떤 그 낭만주의적인 텍스트에서 찾지 않고 우리 삶의 통상적인 서민들이 봉착해 있는 삶의 현실에서 그 재료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어떤 민족적이고 계급적인 공감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남진이 왜 강한 70년대 가수왕이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결국은 나훈아에게 패배하게 되는가? 1970년대 이 두 사람의 히트곡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의 가수왕은 님과 함께를 부른 남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승리자는 물레방아 도는 데를 같은 해에 발표한 나훈아가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도 누릴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전원의 삶을 묘사한 님과 함께에 비해서 물레방아 도는 데는 그 당시에 어떤
도시화 속에서 그 인홍을 택한 그리고 농촌의 고향을 떠나서 도시 빈민 지역에 정착한 수많은 어떤 그 이주 노동자들의 감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서일러 떠나간 사람 천리 타양 멀리 가더니 갈림 바다더러 소식도 없네. 정말 명절에 대해서 고향에 갈 수 없이 기숙사에서 그냥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시간을 때워야 했던 그런 삶의 본질들이 그 노래에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그 시대의 어떤 그 감동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시대를 소환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놀랍게도 그 주류 음악에 대변해서 굉장히 비주류의 어떤 하나의 그 시장을 만드네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속도로 테이프와 노래방이라는 사실 음반 시장에서는 거의 그 음반들이 사실은 팔리지는 않았고 주류 매체에서조차도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주류 매체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뭐 장윤정이나 박현빈 정도밖에는 존재하지만 그 세속화된 어떤 그 정서 그리고 오래나 쯤면 그런 그 서민적 리듬의 전통 위에 놓여 있던 이 비주류 트로트들은 그런 야간 밤무대, 고속도로 테이프, 다음에 수많은 시골에서 벌어지는 행사 그리고 뭐 환갑잔치 이런 어쩌면 이렇게 산업적 통계에 서브컬처죠. 포섭할 수 없는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살아남게 돼요. 왜 나는 미스트롯 보면 열광하는가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미스트롯이나 미스트롯 1이나 미스터 트롯은 좀 보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이냐 쟤들. 근데 미스트롯은 제가 예선부터 이제 미스트롯 2는 예선부터 이제 봤는데요. 제가 내 태어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이번에 우승한 그 제주도 제주 때 양지연. 제가 예선 때부터 걔 번호를 찍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막 주변에도 야 3번 보내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왜 참여를 그런 막 내가 번호를 찍고 딴 사람들한테도 막 이거 야 꼭 찍으라고 왜 독려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나이도 들고 심심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실력을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실력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비정한 경기장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력자가 정말 살아남기를 바라는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 뭐였냐면 그 과도한 감정이입이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 라는 어떤 이런 그 약탈 앞에서의 어떤 거대한 절망감이 우리를 휩싸고 있는 데서 그래도 실력이 있으면 그 앞에 전력과 과거는 뭐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것을 이 트롯을 통해서 정말 거대하게 드러났고 거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존재를 이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나의 페르소나들입니다. 이미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왔던. 명리학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많죠. 사실 제가 명리학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뭐지 레슨을 한 적은 있는데 처음이어서 굉장히 저도 좀 지난 한 20년이 넘도록 강좌를 해왔지만 오늘 참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제 2004년에 한번 쓰러지신 다음에 11년 공부하시고 그럼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네. 하기 시작하셨으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명리학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의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엄청이요. 네, 엄청. 이건 뭐 2004년만 해도요. 일단 한자가 대부분인 명리학 책 말고는 명리학 관련 책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힐링이라는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2004년의 그 시점과 지금이 너무나 다른 것은요. 세상에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뭐 모든 경제, 특히 경제적인 지표에서는 세계 거의 최상단의 리스트에 올리고는 있지만 작년에 아마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57인가 그랬을 겁니다. 사회는 계속 진화하고 끊임없이 물질적으로는 팽창해 가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질까? 이걸 단순히 양극화라는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의 그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족 제도의 해체. 그러니까 7, 80년대까지만 해도 대가족 사회가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핵가족으로, 이제 핵가족도 해체되고 1인 가족의 시대로 되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점점 좁아진 거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좀 뭔가 문제가 좀 있어도 대가족 사이의 이점은 나머지의 가족들이 그것을 커버해 줬는데 핵가족 이후부터는 커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 나온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데 IMF 이후에 진행된 이제 이른바 완전 고용 신화의 이제 파괴입니다. 이제 이것은 결국 자기 삶의 예측 불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4년 때만 하더라도 할머니 세대들이 주 고객이었던 명리학이 지금 명리학의 그 고객은 할머니들이 아니고요. 20, 3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최소 4조에서 최대 6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커진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하면 우리 사회 불행이 크게 커진다는 뜻에서 보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불행하죠.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이 절대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좋은 점이 하나가 딱 더 있었어요. 평소에 제 삶이 프롤레타리아의 자식인 저로서는 절대 접근 불가능했던 내 평생 죽었다 깨라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수없이 만났다.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재벌그룹 회장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난 그분들을 만나면서 더 확신을 했어요. 저도 사속적인 사람이라 막 돈 많고 건세 있는 사람 보면 부를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나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주니까 확실하게 된 거지. 제가 그 와인 가게를 할 때 그때 좀 손님들이 굉장히 이 사회에 굉장히 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최하가 뭐 김현장 변호사 뭐 이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테헤란로에 어마어마한 그 빌딩을 막 몇 개씩 가진 막 진짜 조 단위의 부자 노인이 단골이 회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술도 못 마셔요. 그냥 괜히 와가지고 괜히 나한테 막 그냥 뭐 말만 자꾸 이렇게 시키고 막 그리고 먹고 싶어 해서 네 끓여서 먹으라 그러고 아니 술집 주인 먹고 집 먹고 싶어 나보고 뭐 계산은 누가 하게 해요. 아니 내가 다 내줄게. 그냥 먹고 싶은 거 끓여서 먹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은 이러는 거야.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래서 내가 어르신 장난합니까 지금? 바꿀까요 저랑? 등기만 해주시면 바로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니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그랬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막 공부하는 사람이었지 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보다도 더 많은 부자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니까 직업적으로 행복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즐거운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르신의 말이 그때서야 10년이 지나서야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흔히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이 돈 하니까 돈 얘기를 하면 이 상담하다 보면 세상에 참 기기별별한 방식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저런 게 돈이 될까? 뭐 싶은데 뭐 그런 걸로 떼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떼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부자는 별로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 사람한테? 내가 100억만 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100억을 실제로 버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캐시아웃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100억을 딱 벌고 나니 주변을 보니까 500억, 1000억까지 사람들만 보여. 그들에 비하면 나는 거지야. 저 정도는 있어야 사람 행세를 하는구나. 또 어떻게 해서 재수없게 100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1000억 가지고는 테헤란에 있는 빌딩 하나도 못 사네. 5천억쯤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 다들 자신감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난 능력이 훌륭해서 여기까지 번 거야라고 자기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순간 파산하거나 감방에 갑니다. 제 친구들에 의해도 수없이 많아요. 내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 너무 성공한 친구, 제가 힘들 때 너무 저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정말 대박을 터뜨리기 직전인데 제가 거기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났을 때 빨리 팔고 캐시아웃 해라. 그러면 한 50억은 남을 거다. 그런데 지금 몇천억의 꿈에 이제 있는 친구한테 내가 꼴랑 50억을 벌려고 내가 여기서 그만두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는 그 50억의 운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50억의 그 재산 운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로지 타이밍상의 그걸로만 된 것인데, 결국은 이제 알거지가 됐죠. 감옥에 안 간 게 다행입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내가 물러나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인데, 권력, 명예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을, 권력을 가지는 것은 그 사회를 병들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요. 이걸 명리학에는 양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황폭한 어떤 성격을 뜻하는 건데, 이 양인을 뜻하는 본래의 뜻은, 철학적인 뜻은 뭐냐면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힘, 권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보들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힘을 칼을 가진 사람들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칼인 거죠. 그런데 그걸 꺼내서 휘둘러 봅니다. 이걸로 무엇을 뵐 수 있나? 그리고 그 칼로 인생을 망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욕망에는 커트라인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욕망에도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의 획득 여부에 상관없이 불행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명리학은 자신의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전 연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터 같은 겁니다. 그걸 내비게이터가 안 만지셔도 그대로 가는 건 내 자신이지 내비게이터가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결정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운명의 운자라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무엇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측 불가능 속에서 사실은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어디에 어떤 시점에 있냐를 파악하게 해주는 도구. 그런 점에서 저는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행복의 인간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명리학의 마지막 남은 어떤 그 훌륭한 점은 관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궁합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명리학에는 궁합 이론은 없어요. 다 사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를 명령은 딱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주체만을. 근데 내가 나의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타자의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훌륭한 보다 성숙한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심리 분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를 파악을 했는데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다가 언젠가 이제 명리학을 배운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주팔자를 가지고선 했더니 경험적으로 보면 후자의 경우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예,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0여 년 동안에 기본적인 아까 말한 우주 생성의 원리라는 동양적인 철학적 바탕에서 출발했지만 수많은 명리학자들의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또 더욱더 정교화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하고 비슷한 거죠. 의학의 발전이 그냥 인체에 대한 이해만으로 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없는 수술하고 실패하고 막 이런 이제 임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진전해 온 것과 같습니다. 아까 20대, 30대 여성들이 관심이 많아졌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20대 여성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명리학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 명리학을 접하면서 뭐가 잘 안 될 때는 사주 원국하고 대운 이렇게 봐서 이게 안 될 때였어라고 하는 어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요때는 월운이 좋게 들어오니까 열심히 해봐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됐대요. 그러니까 위로도 받고 희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명리학에 관심이 더 생긴다.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유저네요.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타이밍, 우리가 대운이라고 말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명리학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 몰라도 어떨 때는 내가 별로 노력하지도 않은데 뭔가가 쉽게 얻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뭔가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들은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연애와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 나의 기운, 내가
나의 존재가 앞으로 강렬하게 주체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세를 낮추고 주변을 살펴봐야 될 때를 명량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제가 명리학, 그러니까 쓰러진 이전과 이후 명리학을 공부한 것 한지 모르고 무시했던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제 삶과 제 인간 자체가 저는 너무나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인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제가 그 이전에 저를 알던 사람과 그 이후부터 저를 알던 사람이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바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대해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전에 굉장히 저한테는 관대하면서 타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 있었습니다. 서툰 사람은 무시하고 정의롭지 않은 자는 경멸하는. 진짜 경멸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막 유추찬란하고 막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정도로 수많은 어떤 오류와 실수를 저질렀는데, 저는 주로 교육하는 것이 좋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상담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야, 내가 이런 우울한 얘기를 2시간 동안 들어주고 있다니 참 내가 사람 됐다. 저는 그전까지 남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저는 하물며 그래서 가외에도 학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는 게 지겨워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도 딴책 펴놓고 공부하다 늘 걸려서 터졌고요. 그럴 정도로 남 얘기하는 거 듣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행복에 미쳐서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은 제 딱 생애 한 명만 보았습니다. 전부 다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근데 너무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좀 상담을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막 명리학의 고수여서가 아니고, 보통 이제 이 명리학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내담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다 자기가 말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 들어주기 시작하면요, 그 직업으로 못해요. 그 기운에 말려가지고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충실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과 상처나 과정들을 들어줘요. 그리고 계속 들어주고 있으면요, 답도 지가 다 말합니다. 예. 막 하다 보면요, 해답자가 다 말해요. 선생님, 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하세요. 그럼 끝이에요. 제가 해준 건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자기 스스로 다 답을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길려야 되었냐, 이때까지. 자기의 삶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직장인들의 20대 이상에서 40대 사이에 조사를, 뭐가 늘 가장 힘들게 하냐. 라고 했는데 2위가 인간관계였어요. 1위가 경제적인 문제, 2위가 인간관계였어요. 실제로 그런 상대에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갈등이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 자식, 형제, 그 다음에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이 파괴당하는 어떤 것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소모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제 제 제자가 10기쯤 벌써 됐는데,
옛날 이제 그 1, 2기 때 제자들하고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비포 애프터를 물어봅니다. 명량을 공부한 전과 이후에 네 삶이 뭐가 바뀌었냐.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쟤를 왜 미워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쟤를 미워하고 쟤가 왜 나를 미워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이 사라졌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을 용서하는 부작용도 있다. 대표님 이력을 쭉 보면서 느낀 건 굉장히 화려하나 이렇게 많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없겠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선가 어디선가 처음으로, 전 청문회까지 했어요. 그건 청문회가 아니고 면접할 때. 네. 면접할 때 그래서 내가 가진 최고의, 그러면 이 문화재단 대표로서 이렇게 하게 된 최고의 강점이 무엇이냐?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길래 저는 그 면접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실패를 해봤다고. 아마 나처럼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자신한다. 그 실패의 경험이 저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봐도 마디마디가 사실은 일반인들이라면 크게 좌절했을, 네. 못 일어났을 그런 실패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게 사회적 커리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건강 문제 네. 명리학하게 되는 그 건강 문제 역시 그렇고 조심스럽지만 가정사 역시도 그냥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저는 실패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것은 역시 실패는 처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실패가 또 나의 운명이라면 실패를 피할 수는 있죠.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안 하는,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게 훨씬 재밌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힘 때문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생내적인 낙천성입니다. 저는 별로 생애를 살면서 후회라는, 제 감정의 그 구성 요소 중에는 후회와 반성이라는 키워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코드 자체가. 저도 수많은 오류를 저질렀는데 별로 반성하고 싶지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마지막에 감방을 갔는데, 영창에 끌려갔는데 매일 반성문을 100장씩 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쳐놓고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더 괴롭히려고. 근데 제목 반성문 딱 쓰는데 너무 다 쓴 거예요. 내가 뭘 반성해야 되는 거지? 자, 나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건데 뭘 또 거기서 왜 반성까지 해야 돼? 그 내용을 곁들여 썼다가 또 뒤지게 맞았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현재만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이 재밌어야지. 이 순간을, 미래를 위해서 이 순간을 희생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연장선에 이 현재가 구금당한다든가, 저는 이런 것은 이상하게 참을 수가 없고 또 아예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생겨나는 것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뭔가를 오래 못합니다. 네, 뭔가를 이상하게 오래 못해요. 성정이 그러신 건가요? 예, 뭔가 하여튼 오래 못 가요. 예.
그건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래 못 가신다고 해도 보통 6, 7년씩은 하시는 거잖아요. 아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예, 10년 넘게 뭐 예. 음악 평론도 하셨고 예, 교단에도 쓰셨고. 예. 그런데 하여튼 10년 이상 잘 하는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한 가지만 하는 일을 잘 못해요. 예, 이게 음악평론 일을 그래도 한 27, 8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음악평론가로서만, 그래서 임진모 형처럼 음악평론가로서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랬으면 6년 만에 아주 딱 깨끗하게 끝났을 것인데 저는 언제나 음악평론을 할 때도 언젠가 다른 일을 한 최소 세 가지 정도는 하고 있었어요. 예, 뭐 영화를 제작한다든가, 공연을 연출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잡지를 만든다든가, 뭐 아니면 전혀 엉뚱한 뭐 술을 판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늘 최소한 글을 쓸 때도 꼭 폴더가 언제나 이 바탕화면에 한 3개, 4개가 동시에 떠 있어요. 이거 쓰다가 지금 오늘 마감이어서 지금 이 신문 마감이어서 이게 좀 써야 되는데 막히면 쓰고 있는 소설을 쓰다가 또 옆에 지금 또 뭐 명리학에 대한 책을 써야 되는 거 있으면 또 그거 쓰고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끝날 때는 갑자기 책이 한 4대거리 동시에 끝나고 딱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체질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 재주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본래 10가지 재주 가진 놈들이 다음날 아침 끼니를 걱정하는 법이다 그랬는데 제가 딱 그렇게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 못 갑니까? 예, 사람의 관계도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는 듯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계속 생각해 보면 제 생애의 국민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제가 쓰러지고 난 이후, 그러니까 43살 이후로는 그나마 술을 못 마시게 되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더욱더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주는 안 드셔도 와인은 드신다면서요? 포도주는? 그것도 뭐 그냥 조금? 예, 한 잔 두 잔 정도지.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신다라는 개념으로 마시지는 못하죠. 근데 그 이전에 대표님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 술을 떼놓고는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선배랑, 저 7년 좀 위인 선배랑 살았는데, 그 선배가 늘 저랑 같이 매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저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강은아, 너는 40살 이상의 인생을 설계하지 마라. 근데 그 정도로 술을, 무슨 원수 가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술을 매일같이 그렇게 미친 듯이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 예언처럼 될 뻔했죠. 예. 진짜 소주 7병씩 드셨나요? 예, 그냥 뭐 보통 한 10병쯤 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셔도 별로 취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계속 마신 셈인데, 그것이 이제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고 갔습니다. 등단을 4학년 때 하셨다고 뭘로 하셨습니까? 소설로요. 네. 어디 하셨습니까?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제 가작으로 입선해가지고 이제 문학사상인가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이거 등단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이거 소설은 애들이 쓰는 게 아니구나. 한 마흔쯤 돼야 이게 쓸만한 게 소설이다 싶어서 그때까지는 딴 걸 하자. 근데 알고 보니까 마흔이 됐는데도 똑같이 어리더라고요. 그때 그 소설은 뭐에 관한? 그냥 제 어릴 때의 우리 동네, 제가 살던 동네 얘기인데요.
제 60대, 70대 제가 살았던 동네가 한 마을 안에 극상층과 극빈층과 중산층이 한 마을에 공존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60대 이미 집에 풀장과 자가용이 있는 그런 집들과 거지촌과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주택이 반경 한 300m 안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실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실패의 이력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실패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는다라는 단순한 어떤 도덕률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기관장을 하면서 다른 기관에 면접 같은 거 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럼 그 면접들은 이제 막 어떻게든 이제 취직을 정규직에 대해서 시는 사람들한테 살아오시면서 제일 크게 실패한 것 좀 얘기해 보세요라고 꼭 물어봅니다. 전부 다 당황해요. 사람들 자기들이 막 실패를 다 숨기고 싶은 거고 자기가 뭔가 그래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한 것들만 얘기하고 저 준비해 왔는데 살아오면서 실패한 베스트 3를 만들어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전부 다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미국의 굉장히 유수한 어떤 회사의 CEO는 페일러 레코드, 그러니까 실패의 경력이야말로 그 사람의 유능함을 살리는 척도다. 성공만을 거듭해온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의 성공이 붕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기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논지의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실패의 연속선 위에서 놓여 있고, 저는 그 실패가 나의 오류가 아니라 내 자신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넓게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는 나의 힘.